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형태가 있을 것, 이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유형자산이라면 내구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럼 틀린 것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요게 되겠죠?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따로 투자자산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에 1번. 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기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각하는 게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 방법이라면 정률법이 되겠죠. 정률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상각을 많이 하고 비율이 항상 같으니까 점점 상각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게 정률법이에요. 처음에 많이 상각한다 해서 가속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된 유형자산이 된다면 제조할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쵸?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2년 쓸 거야 또는 3년 쓸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개인마다 그 효용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난 2년 쓰고 만약에 바꿀 거다 또는 3년 쓰고 바꿀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원가다라고 하면 취득할 때 들어간 돈들을 취득원가라고 하거든요. 차 살 때 취득세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유류세는 다 언제 들어가요? 차를 운영하면서 차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보험료는 1년마다 아마 들어갈 테고 유류세는 뭐 수시로 들어갈 테고 자동차세도 세금 낼 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꾸준히 이제 차 사고 나서 들어가는 것들이지만 취득 원가는 취득할 때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의 1번 취득세가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취득원가 맞죠? 기계장치 구입 시에 발생한 설치비라면 설치를 해야지 기계장치를 쓸 수가 있으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3개의 기계를 일괄 구입 시 각 기계의 취득원가는 각 기계의 공정가치 즉 시가를 기준해서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하겠죠. 자,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 게 시가를 가지고 취득원가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취득원가를 계상을 할 땐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상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내용 읽어볼게요.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자, 건설자금 이자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만들면서 건설을 하면서 들어간 이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 즉 취득원가에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은 공정가치, 시가로 취득원가 계상한다. 맞고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불한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요거 틀렸고 내가 지불한 그러니까 내 거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를 자동차랑 바꿨다라고 한다면 다른 자산으로 교환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게 기준이냐면 언제나 내가 제공하는, 취득한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다른 기계장치로 바꿨다. 라고 한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치로 그때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정가치로 하는 이유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자동차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고, 동종자산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자산이니까 어차피 기계장치로 바꾼 거니까 그때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다르죠. 옳지 않은 건 3번. 어쨌든 교환으로 취득한, 여기가 틀렸어요. 아예. 그죠? 자, 유형자산 취득 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엔 그 주식의 발행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 금액으로 합니다. 자, 넘겨서 6번.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적정한 계정 과목은, 자, 취득할 때 취득세잖아요.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더해야 되죠. 따라서 토지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취득원가에 따른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상각대상 자산은,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찾아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 얘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건물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데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임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1번 개발비가 되겠는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따라서 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가 있죠. 투자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산 땅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 얘가 토지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투자 부동산이 만약에 투자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은 상각대상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쵸? 자, 신주 발행비, 이건 비용이니까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 자, 8번. 최초 취득 연도에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은 자료. 이거 정액법에 대한 식 외우셔야 되는데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빠진 거 뭐예요? 감가상각 두 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4번이죠. 자, 9번.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것이다. 맞는 것은? 자, 일단 얘기하자면 정률법은 항상 같은 비율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상각할 때 제일 많이 상각이 되고 두 번째 연도의 상각은 좀 더 적고 세 번째 연도는 좀 더 적고 이렇게 점점 적어지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아요. 근데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이 점점점 작아지게 돼요. 매 상각잔에 곱하기 정률을 하거든요. 근데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 기마다 상각액이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항상 같은 거니까. 그래서 취득한 연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언제나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다음 중 현행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일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액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자, 매 기간 감소한다. 이거 정률법이겠네요. 그쵸? 또는 연수학계법도 마찬가지로 매 기마다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것도 정률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감가상각 연도에 감가상각이 제일 많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비율은 일정하니까 점점점 금액이 적어지는 게 바로 정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걸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해당되지 않죠. 원가가 다를 때 평균을 구한다. 이거는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이 있는 건데, 원가가 달라서 다를 때마다 평균을 구해서 만약에 원가를 계산한다면 이동평균법이 될 테고, 만약에 원가가 다를 경우에 어느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를 구한다면 그거는 이제 총평균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0번의 답은 4번. 자, 1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해서 결정합니다. 맞죠? 자,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은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배분에 있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죠? 자,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자, 일단은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4번이 틀렸는데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률을 감가상각비가 매기간 동일한 건 정액법이고요. 감가상각률이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되는 건 정률법이에요. 따라 옳지 않은 건 11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기업 회계기준상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자, 투자자산이라는 건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들인 자산이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장기차 들어가는 애들은 투자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미착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오히려 판매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볼 건데요. 다음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장부금액을 표현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일정하다. 자,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방법은 정액법 맞죠? 자, 그럼 기간에 따라 장부금액은 일정한 게 줄어들어요. 이것도 정액법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정률법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감가상각비가. 1차년도에 많이 나왔다면 2차년도에 훅 줄어들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그림이 잘못된 게 이거 그림을 표시할 수가 있나? 안 되네. 이걸로 될까요? 이렇게 안 그려지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려지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요.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려졌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 자, 정률법. 그래서 기간에 따라 장부금액도 확 줄다가 점점 덜 줄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14번서부터가 아마 어려웠다면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 세원은 2021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2022년 6월 1일 3,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며
처분이익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보시면은 구입을 한 건 202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구입을 한 게 지금 처분한 게 3,700만 원에 처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잠깐 메모장을 꺼내서 처분액은 3,700만 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 상각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분액 저 3,700만 원 중에는 처분 이익이 있었는데 처분 이익이 500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부가는 얼마라고 봐야 되느냐? 장부가라는 건 이거거든요. 취득 원가에서, 그러니까 취득했던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예요. 이게 장부가인데, 그럼 장부가를 구하려면 지금 취득 원가를 알아야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부가를 다른 쪽에서 일단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단 장부가가 있는데 그 금액에서 장부가에다가 처분이익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처분액이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처분액은 지금 500만 원 이익을 붙여서 판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분액에서 처분이익을 빼보면 장부가를 얻을 수 있고 이 장부가는 그러면 3,200만 원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죠? 자, 장부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알고 있잖아요. 취득원가는 지금 모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 상각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 처분액에다가 장부가에다가 감가상각했던 것만큼을 더하면 취득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취득원가 얼마야? 4천만 원 나오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계산할 거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자, 15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을 포함한다. 그쵸? 자산의 수선이나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보면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도 있어요. 그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했었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했고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라면 제조 원가로 넣어야 되겠고 그 밖의 경우는 상관비로 처리하겠죠. 자산 취득할 때 자산 취득 시에 사용된 정부 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한다.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네요. 잠깐 틀린 거 다시 보자면 일단 답은 여기 2번이 답인데 왜 얘가 답이 되냐면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선비잖아요. 그쵸? 근데 걔는 감가상각을 통하질 않아요. 그냥 비용 처리라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깎는 감가상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가상각을 통하여를 긋고 나서는 말이 돼요. 근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가치에 따라 상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16번.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아까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라고 했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일단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비용의 발생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자산의 증가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요.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원래 비용이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대요. 그러면 비용 빼는 게 적죠. 빼는 게 적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됐을 거예요. 그죠? 답은 2번. 자산을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익적 지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인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면 자산은 과소 계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과대 계상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경우는 사실 큰 역할을 한 게 없죠. 얘는 뭐 아예 틀렸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원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비용은 과소 계상이 됐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7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 파손된 유리 등의 교체 비용. 이거 뭐예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에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를 갈아준다고 건물에 대한 가치가 막 증가가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수익적 지출. 사용 용도를 변경하거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거나 개량, 증설, 즉 그러니까 한층 더 짓거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 얘네들은 비용이 든 게 결론적으로는 내용 연수를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가하는 지출들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파손된 유리 교체한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선비로 처리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계정에 그냥 기입하게 돼요. 자, 18번 볼게요. 그래서 답은 일단 그래서 1번이에요. 답은. 자, 18번. 다음 자료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일단 비품을 산 게 90만 원이고요. 비품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만 원. 그럼 총 비품에 들어간 돈은 90만 원 플러스 1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정액법에 따라서 1년간 감가상각된 게 5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다면 감가상각이 되고 난 장부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보면 95만 원인가요? 근데 2년이 상각됐으면은 감가상각이 지금 정액법이니까 똑같이 5만 원 더 상각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2년 지난 시점에 비품의 장부가는 얼마가 되냐면 2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원 플러스 5만 원, 즉 10만 원이므로 100만 원 빼기 10만 원, 즉 장부가액은 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비품 처분한 게 얼마에 처분했어요? 똑같은 금액 9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럼 이득 봤나요? 손해 봤나요? 아니면 그대로 팔았나요? 그쵸. 그래서 0원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일단은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으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면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은 해당이 되는데 선수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생뚱맞은 애가 들어가 있네요. 올바르지 않은 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선수금은 뭐예요? 먼저 수금한 돈, 즉 부채잖아요. 무형자산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애가 들어갔으므로 올바르지 못한 건 3번. 자, 어쨌든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20번. 무형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정할 수 없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상각 방법은 바로 정액법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돼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으로 하든 정률법으로 하든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든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업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 자, 임차보증금은 뭘까요?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주라고 했을 때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라고 했을 때 임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빌리면서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넣잖아요. 그게 임차보증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형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보통 건물은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얘가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임차보증금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하진 않으므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1번의 답은 4번. 자, 22번 볼게요.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네, 합리적이어야겠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건데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됐다면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보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한 것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기계장치를 구입할 때 발생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판관비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죠. 자,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다. 아니요.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무형자산. 따라서 연구비는 비용이 맞겠지만 개발비는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자가창설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계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자가창설이라는 거는 누군가에서 우리가 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읽어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번에는 3번이 맞는 게 되겠고요.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손상차손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죠. 자, 24번. 다음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자, 임차보증금 아까 해당됐었죠?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자, 만기보유증권이나 투자부동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다 투자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산에 해당이 돼요. 얘네 세 개는. 근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임차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25번. 다음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임차 권리금. 이거 임차한 것에 대한 권리금. 무형자산이죠? 자, 그러면 개발비. 개발비 또한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상표권과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서 상표권은 우리 상표 등록 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무형자산이죠.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 든 것에 대한 어떤 권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분류가 다른 건 25번에 4번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부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부채에 대한 것도 다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읽고 넘어갈게요. 계속 좀 빠르게 읽을게요.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의무, 즉 빚이에요. 미래의 현금이나 상품 등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해야 될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상환할 채무라면은 1년 안에 상환하는 건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넘어가는 거는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단기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고요. 비유동부채에는 회사의 채무증권인 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그리고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자, 일단 유동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동인 거예요. 자,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었죠. 자,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외상매입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채무가 발생하면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입하고, 이제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사라지므로 차변에 기입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급어음도 내가 어음을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외상매입금과 함께 매입채무로 표시를 하고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필수예제 볼게요. 주 한신으로부터 원재료 1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라고 한다면 원재료 10만원 증가하면서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 10만원. 근데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되었다면은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사라지면서 당저예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단기차입금 볼게요. 앞에 단기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1년 이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만 계약 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안으로 들어간 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년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단기차입금에 속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정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적게 되죠. 그런 경우는. 자, 미지급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면 미지급금 대변에 기입을 하고 만약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미지급금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을 5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를 했고요. 다음 달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50만원. 자, 한국기계로부터 기계장치 30만원에 매입했다라고 하고요. 대금 중에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이때도 보시면 30만원 매입했고 절반 현금, 나머지 외상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사들인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선수금, 먼저 수금한 돈, 먼저 받아놓은 돈이에요. 따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줘야 돼요. 따라서 부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금이 들어왔고요. 선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제품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쪽에 있던 대변에 있던 선수금이 차변으로 빠지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은 거죠. 자, 5번 예수금. 예수금은 제3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거래처나 종업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채 계정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낸 거, 요게 예수금이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소득세는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안에 결론적으로는 결제를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는 뭐 세무서에 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예수금이거든요. 따라서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증가를 했을 거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떼어놨다가 나중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이때 떼었던 이 예수금이 없어질 때는 차변의 예수금이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미지급 비용. 아까 미지급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일정 기간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단기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 미지급 비용은 결산 시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다. 아직 이거 차입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미지급 이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처리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라면은 이자 비용이 일단 발생을 했지만 아직 지급이 안 된 비용이므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미지급 법인세. 요거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뜻해요. 그래서 법인세만이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와 세액 감면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미지급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아까 살짝 나왔던 건데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 중에서 만기가 보고기간 말일 현재 1년 안으로 도래한 부채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기부채는 결산 시에만 생겨지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3년 만기로 차입했던 장기차입금이 1년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3년 만기의 장기차입금이 일단 사라지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수수익. 이것도 미리 받은 수익인 거죠. 이미 입금된 수익 중에서 단기분이 아니라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선수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수수익은 부채이긴 하지만 보통 선수수익을 다시 받아가기보다 계속적인 용역 제공을 통해서 변제되는 부채로 성급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한국 상사의 건물 3층을 임대하고 임대료 120만원, 매월 10만원씩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4월 1일 날 일단은 120만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120만원, 대변의 임대료 1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요. 4월 달 다음에 이제 12월 달까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몇 개월을 보면 되냐면 4월부터 12월까지 그럼 9개월이에요.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요. 자, 9개월치를 지금 임대료 수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전체가 12개월어치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월어치는 아직 기간이 안 지난 거죠. 따라서 임대료 중에 나머지 3개월어치가 차변으로 빠지면서 선수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수금 볼게요. 가수금이란 금전의 수입이 있으나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 계정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됐다면 그걸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가수금이라고 처리를 해놔요. 근데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의 가수금이 이렇게 입금된 것을 원인을 찾았다면은 해당 그 가수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 가수금이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자, 이제 비유동 부채의 사채를 볼 건데 사채란 회사채를 말해요. 회사의 채무증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채무증권을 발행을 할 땐 기간을 짧게 발행 안 하고요. 길게 발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비유동 부채는 사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사채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를 합계한 금액으로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결국 사채의 발행 금액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액면 발행은 액면 이자랑 시장 이자가 같은 거고요. 할인 발행이라 그러냐면 시장 이자가 더 높은 경우예요. 할증 발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액면 이자가 더 높은 경우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 등의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조금 볼게요.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 100주, 한 주당 1,000원을 액면가로 발행을 했대요.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액면가가 얼마인지 일단 한 주당 1,000원이라 했으니까 1,000원에 100주니까 10만원. 현금으로 받아 어쨌든 당좌 예입했으므로 차변에 당좌예금 10만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돈을 빌린 것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3년 만기 상환 요건이라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부분을 볼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종업원이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일날 따지게 되는데요. 전 종업원이 모두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된 퇴직금 추계액에서 현재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감한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 처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급여형이라는 게 그 연금을 항상 똑같은 급여대로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했던 거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건 내 자신이 펀드를 이제 굴리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돈을 넣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해요. 그 얘기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합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가 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된다. 아까 얘기한 내용이네요. 자, 기타 비유동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와 장기 매입 채무가 있는데,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시적인 차이, 즉 유보로 인해서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 대한 게 이연법인세 부채이고요. 매입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1년 이상 남은 장기의 매입 채무는 장기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 예제를 좀 볼 거예요. 85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비유동 부채라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아닌 걸 따져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2번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는 개정과목이 아닌 것은? 자,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개정과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 정도들이 다 유동부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장기자가 들어갔지만 1년 이내에 어쨌든 처리가 되는 거라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겠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 사람들이 퇴직을 하냐면 정년 넘어도 퇴직 잘 안 하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젠가 사람들이 퇴직은 할 건데 언제 할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사규에 따라서 종업원이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해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라고 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현금을 지급한다. 그럼 대변에 현금을 적고 차변에 퇴직급여 일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결산일에 전 종업원의 퇴직을 가정해서 산출된 퇴직금 추계액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맞죠? 평가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본 하면은 이거 평가 문제는 풀어오시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하게. 자, 88페이지 자본 보죠.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은요, 어렵게는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게 자본의 구성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 아닌 거 딴 걸 찾으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주로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주식 발행 요거는 그냥 이해 삼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 주식 때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했을 땐 발기설립이라 하고,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때는 모집설립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발행 금액이 크다면 할증 발행, 액면가 이하로 발행한다면 할인 발행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내용을 읽어보자면 경영은 보통 주식 50주 한 주당 10,000원을 액면가로 발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50주에 10,000원이니까 자본은 500,000원이 됐어요. 자, 주 경영은 보통 주식 50주 한 주당 10,000원씩 해서 한 주당 9,000원에 할인 발행했대요. 자,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할인 발행을 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3번에서는 보통 주식 50주를 한 주당 11,000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푸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엔 2번 주식 발행 비용의 회계 처리입니다. 주식 발행 비용이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록비라든지 수수료, 법문 회계자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 발행 비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는 형태로 주식 발행 비용을 처리합니다. 자, 액면 금액이 100,000원의 주식을 액면으로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액면가대로 증가했겠죠? 주식 발행 비용 2,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이입했다면 당좌이입에 들어온 돈은 9,800이 됐을 거고, 거기서 이제 주식 발행 비용 2,00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액면 금액 10만원의 주식을 12만원에 발행했대요. 이번에 2만원 이득을 봤죠. 그런데 주식 발행 비용 1,000원이 발생했으니까 즉 11만 9천원의 이득을 본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현금 11만 9천원, 대변에 자본금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9천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엔 자본 잉여금을 좀 볼게요. 자본 잉여금은 자본이 남는 게 잉여금이에요. 해서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나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면 자본 잉여금이라고 해요. 자, 유상증자와 무산증자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점은 가치, 즉 주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바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투자받아서 뭔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유상증자가 되겠죠. 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는
대금을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만큼 순자산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반면에 무상증자는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 이윤이 남았으니까 나눠주겠소거든요. 따라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서 자본금은 증가를 하겠지만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형식적 증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증자는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라든지 개수만 설정하는 거, 그런 게 형식적 증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보도록 할게요. 유상감자는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라고 한다면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각해서 발행주식 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액면가랑 취득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취득금액이 더 작았다면 감자 차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취득가가 더 컸다면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차익은 회계 처리를 받고 감자 차손의 경우는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90페이지예요. 액면금액 10만원의 주식을 9만원에 현금으로 매입 소각하고 감자를 하면, 그러면 일단은 자본금이 없어지잖아요. 소각을 하니까, 매입 소각하니까. 차변에 자본금 10만원.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 9만원에 매입 소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10만원짜리 9만원이 되니까 감자 차익이 만원이 난 거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할증 발행 시에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이 있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거는 내 주식을 처분했을 때의 이익을 본 건데요. 액면금액 10만원짜리 자기 주식을 7만원에 취득했다면 자기 주식이 7만원 늘고 현금이 7만원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8만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액면금액은 10만원이고 취득금액이 7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자기 주식 8만원에 처분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현금 80만원, 대변은 자기 주식 7만원,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이익 나머지 만원,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 주식을 매입 소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들여 와서 그거를 소각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즉 자본이 감소가 되는 역할을 해요. 자본금은 일단은 10만원 있고 대변에 자기 주식 그리고 감자차익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차익이라는 건 가치가 감소하면서 이익이 생기는 것, 그런 걸 감자차익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자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자본조정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요 앞에 우리가 나왔던 자, 일단 자본조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왔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단은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 주식을 7만원에 취득했다 라고 했을 때 처분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잉여금은 보통은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갔다면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이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차감 항목들이 있는데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같은 것들은 자본 조정 중에서도 차감한 항목이 되는 거고요. 가산할 항목으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신주 청약 증거금, 출자 전환 채무,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자본의 가산할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려면 그것도 복잡하실 테니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이 아닌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기 주식이 무엇이냐?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 소각할 목적이나 재발행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취득한 경우를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자본 계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뭐냐면 주식을 우리가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액면가가 20만원짜리 주식을 14만원에 할인 발행을 했다면 일단 자본금이 할인 발행했으니까 생기겠죠. 자본금이. 그러면서 당저해금으로 거래한 게 지금 14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원래 20만원짜리인데 14만원에 팔았으니까, 할인 발행을 했으니까, 실제 차금은 60만원이 나는 거죠. 6만원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6만원 상각을 할 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없애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감자차손.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손해보는 거. 이게 이제 감자차손인데, 자본을 감자하는 경우에 매입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가가 액면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손이라고 해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란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매각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기 주식의 처분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잔액을 자본 조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주식 배당이 안 일어났을 때, 즉 주식을 요만큼 배당하기로 결의만 했을 때 배당 지급일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순자산의 변동인 포괄 손익에서 단기 손익 항목을 제외한 항목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냥 이걸 기억해도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됩니다. 자, 이익 잉여금, 이익 준비금 볼게요. 상법에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긴 좀 밑줄을 그을 건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배당금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립금이라는 건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한 것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단기 순이익을 합한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에요. 아직 처분되지 않은 그런 잉여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라는 건 아직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만 내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미지급 배당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만약에 배당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익잉여금 처분과 결손금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변동에 대한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보고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는 것도
재무제표 주석 중에 하나인데 결손금의 처리 내역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1번. 요거 확인 예제까지 얼른 풀고 오늘 조금 시간 더 갔네요. 일단 마칠 건데 회사의 자본, 순자산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어요. 상품 자산이죠. 자산을 색칠해 볼게요. 대여금도 자산이죠. 그 다음에 비품도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이죠. 얘네들은 다 자산이에요. 근데 매입채무랑 미지급 뭐야? 부채죠. 그럼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얘네를 다 더하고 얘네를 더해서 빼버리면은 자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래요. 자, 2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고 해네요. 그때 이제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원가를 초과해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라면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했다라고 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은 이익 준비금,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는 자본이 남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익 잉여금 나타내는 거 요거는 이제 이익 준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류하는 항목에 맞는 거는 이번에 1번. 3번.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본이 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차익 이런 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이 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게 돼요. 자, 4번.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일단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 뭐였어요? 자본 조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건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자본 조정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인 거니까 요건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고요. 5번.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에 실제 현금으로 배당이 지급된 시점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주식을 현금 배당이 결의됐다고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일단은 차변의 이익 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아마 요렇게가 결의가 됐었을 거고 실제 이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서는 이쪽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받는다. 요렇게가 되는 거라 옳은 것은 5번에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에 뒤에 평가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실기 부분 또 마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들어갈게요.